들어가겠습니다. 3, 2, 1.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국여론방송의 김 PD입니다. 시사 전문 프로그램을 주로 만들고 있긴 한데 요즘에 만드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네요. 네, 저는 90년도에 태어난 김효민 기자입니다. 그만큼 이 90년대생을 대변하는 90년대. 그런 기자가 되도록 이번 팟캐스트 이것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여길 봐요? 네. 거기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위로? 네. 이의준입니다. 이 박사의 세상 읽기의 그 주인공입니다. 저는 사실 저를 소개할 때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하도 많은 일을 해가지고. 근데 제일 가치 있는 거는 새 아이의 아빠다. 새 아이의 아빠라는 그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잘 보이고 세상이 잘 읽힙니다. 그래서 육아교육 박사님. 경제단체 그 근무를 하고 있고, 뭐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막 이리저리 많이 다니고 있는데. 좋아하는 걸그룹이나 아이돌 그룹 있으세요? 걸그룹. 네, 걸그룹. 저는 에이핑크 좋아합니다. 남자 아이돌 그룹 좋아하시는 거 있나요? 남자 아이돌 그룹은 매우 싫어합니다. 혹시 좋아하는 걸그룹이나 아이돌 그룹 있으시나요? 중요한 문제. 이거 여기서 배우는 게 저는 남자를 좋아하죠, 당연히. 2PM 같이 약간 짐승돌 이런 쪽으로 좋아합니다. 2PM에서 개인적으로 한 명만 뽑으신다면 어느 분이 있으실까요? 옥태견? 이름을 뭐 거의 기억을 못 하는데 티아라 알고 있고, 뭐 또 소녀시대는 뭐 다 알고 있고, 근데 소녀시대가 아직도 소녀입니까? 하여튼 진짜 소녀. 예, 소녀시대 나왔고 그 외에는 뭐 저희 딸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소녀시대 멤버들의 이름은 다 아시나요? 몰라요. 9명이죠. 별명이 저는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무 속에 살면서 이렇게 막 바뀌는 카멜레온. 좋은 의미로 말하면은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다. 제가 중학교 때는 돼지털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무하마드 알리. 최근에는 또 의자왕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네,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제 별명이요. 정우성. 왜? 아니야? 맞는데? 요즘 최근에 관심사가 있으세요? 요즘에는 글쎄요. 하는 일이 이러다 보니까 정치에도 관심이 있고 사회에도 관심이 있고 무엇보다 걸그룹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사는 이제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의 원인이 뭐냐, 정치냐, 사회냐, 뭐 우리 철학이 빈곤해서 그러냐, 아니면 역사가 일천해서 그러냐, 막 그런 부분, 이렇게 막 연계되고 있는 이 부분의 고리를 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기자님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나요? 보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그 경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자꾸 너는 보수지 이렇게 보는데 친구들이 넌 진보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규정 짓기가 사실은 싫습니다. 네. 그럼 아직 이렇게 잘 확정하지 않으신 거네요? 네, 사안에 따라서 마음 가는 대로 그 타당한 논리가 있으면 그 분의 뭐 편에 서지 딱히 그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네 이거. 가만있어. 내 생각을 하고 왔는데 또 원래 진보였는데 또 보수로 갔다가 또 이쪽에서 못하면 다시 또 진보로 갔다가 내가 마음이 편하면 다시 또 보수로 갔다. 아까 그 카메레온 그게 바로 이거군요. 예.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 중도 좌우파? 중도 우좌파? 아닌가? 그 친구들도 보수 진보에 다 골고루 있어요. 예. 글쎄요. 저는 중도 좌파? 중도 좌파면 완전 빨간 저인가? 그건 아닌데. 하여튼 네. 저는 중도 좌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좀 많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도 그렇게 좀 이렇게 친화력 별로 없는 것 같고 좌파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 비판도 많이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보면. 네, 지금 이번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제 이 박사의 세상 읽기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아직 20대는 원래 사막을 걷고 있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어떤 것을 기준을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아직 뭐 좌나 우나 제가 딱 명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또 박사님 이야기 듣고 PD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색깔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방송에서 또 그 속에서 시청자분들도 저와 함께 색깔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네. 20대는 사막을 걷고 있다. 누가 얘기한 건가요? 아, 제가 글 혼자 일기 쓰다가 자기가 만든 말이구나. 야, 대박이야. 자기가 만든 말을 한 것처럼. 20대는 아니 끝이 안 보이고 오아시스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오아시스도 안 보이고 좀 막막하더라고요. 주위에 선인장만 보이고. 야, 선인장. 네. 나오는데요. 언젠가는 이 좀 사막을 건너다 보면 오아시스가 나타나겠죠. 근데 갑자기- 오아시스보다 낙타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왜요? 낙타를 먼저 찾아야지. 오아시스 헤매다 죽는다고. 이제 낙타를 찾아야. 낙타를 먼저 찾아 오아시스를 네, 발견할 수 제가 있는 거구나. 실수했습니다. 물부터 먹자고 생각했는데 멀리 봐야겠습니다. 그럼. 사실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부분에서 저는 어디로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박사님이 많은 그 사회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어떻게든 이렇게 날로 먹는 거 그게 되겠죠? 네, 지금 이제 이 박사님의 프로그램인 이 세상 읽기에 임하시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상 읽기 이 첫 방송이거든요. 첫 방송이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시작하니까 앞으로 나오는 프로는 오늘보다 항상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첫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보시면서 만족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각오가. 이 박사의 세상 읽기 첫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관련된 인터뷰 내용도 들으셨던 것 같고 박사님은 근데 어느 분야의 박사님이신가요? 학위로 따지면. 네? 이거 제 이력서 못 봤어요? 이력서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경영학 박사예요. 경영학 박사님. 경영학 박사인데 이게 박사라는 게 내가 박사를 해보니까 그냥 만물 박사야, 만물 박사. 만물 박사. 제대로 아는 거 없고 제대로 또 모르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요. 네. 절대 박사 따지 마세요. 박사 따지 말까요? 괜히 골치 아파. 박사가 요즘에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진입장벽을 지지가 않는데 희소 가치가 없어. 희소 가치가 가치가 없어서. 그래도 이 한 분야에 이 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우셨잖아요. 안 오셨어요? 그다음 어렵지 않으셨나요? 하기야 요즘에 아니 그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생해서 따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나쁜 거 다 잊어버려요.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카멜레온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카멜레온. 그 좋은 뜻은 아닌가 보죠? 뭐 해석하는 데 따라서 뭐 적응을 잘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간에 붙었다.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냥 직접 얘기하냐? 그 얘기를 그래서 내가 카멜레온 얘기할 때 참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데 그거를 뒤집는 반증이 저한테 있어요. 반증이요? 제 이름 가운데가 의자 아닙니까? 카멜레온이 돼도 저는 올바른 거에는 카멜레온이 된다. 의로운 것에 대한 카멜레온. 그치. 해석이 좋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멜레온 2. 저는 그렇게 포장하는 말 안 하고요. 행동으로 보여드리죠. 행동으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겠다는. 그거는 또 젊은이니까 행동으로 보여주고 네. 뒤에서 컨트롤은 내가 해야 되겠네 그럼. 제가 불리한 건가요? 아까 저기 진보라고 해서 난 굉장히 유리한 줄 알았는데 이게 상황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불리하고 유리하고가 없는 것 같은데 세상 읽기라는 제목을 이렇게 단 이유가 사실은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나름대로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어르신들하고 말씀도 나누고 수많은 것들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이 얘기하면 잔소리 같고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뭔 모르면서 하는 소리 같고 뭔가 좀 정확성이 없는 것 같고 무슨 얘기를 들어도 사실은 요즘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중심이나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읽기라는 말을 좀 다뤄보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중심을 확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을 읽어보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면 아, 이게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일반론에 좀 귀착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 이 프로그램입니다. 김 PD님이 지금 얘기하신 게 이제 결국 본인도 불혹의 나이잖아요. 네. 불혹의 나이니까 아까 우리 김 기자님이 20대는 사막을 걷고 있다고 하지만은 여기도 갈팡질팡하는 나이야 또. 똑같아요. 네. 40대도 답을 사막이에요? 여기도 사막이야, 여기도 사막이야. 그렇죠. 저는 사막은 아니에요. 근데 사막은 아닌데 이게 또 이렇게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하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수를 키워보고 네. 해보니까 망망대해. 망망대. 네. 그러니까 사막을 벗어나니까 또 망망대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상 나무. 물은 너무 많겠다. 아, 이게 마실 물이 없네? 마실 물이 없어. 물은 물인데 진짜. 어. 네. 한쪽은 물이 없고 한쪽은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고. 언제쯤 낙원으로 도착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막에서 네. 바다에서 막 헤매서 뭐 해전, 지상전, 네네네.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이제 또 공중전으로 가면 망망한 저건 뭐야 또 하늘은 또. 창고로 날아가고 가고. 우주로 날아가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다양하게 보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으면은 아마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길을 찾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한번 결국 저희는 길 찾기에 나선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한테 길을 뭐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지켜봐 주시다 보면 뭐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답을 우리가 여론에서 찾읍시다. 네, 여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을 이제부터 찾아가 볼 텐데, 하여튼 우리 지금 거의 멘붕이고요. 어떻게 될지 다 모르고요. 일단 그래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 신고 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박사의 세상 읽기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난주에 있었던 국회 인사청문회가 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첫 번째 주제를 알고 왔어요? 아 무겁네요 갑자기. 아니, 사전에 이게 알고 왔어요? 오늘 1시간 전에 한 시간 전에? 귀띔해 주시던데요. 그러면 둘이는 알고 왔구만. 1시간 전에. 저는 일주일 전에 알렸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박사의 세상 읽기인데 저를 지금 그렇게 이 자리에서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박사땀 안. 박사님이잖아요. 경영학 박사. 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넓게. 박사님이셔서 저는 생각 안 했어요. 뭐 그냥 더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바로 이렇게 무슨 데이터 쭉 뽑히듯이 프린터 쫙 나오듯이 나올 거예요. 그 박사가 그게 요새는 박사가 많아가지고 이게 별 차이가 없어요. 오늘 네. 거의 저희 둘한테 청문회 수준으로 이제 진행해 볼까 하니까요. 인사청문회의 이 뭘까요? 그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는 뭔가요, 박사님? 저도 알고 싶습니다. 인사청문회는요, 진짜 참 국민들이 인사청문회 보면서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게 또 뭐 사실 국민들이 여론 방송을 보면 괜찮은데 또 소수 방송을 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렇죠. 저는 인사청문회 이렇게 봐요. 아주 좋은 품질을 갖다 놓고 아주 좋은 사람을 갖다 놓고 자 이제 이 사람 써도 되겠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인사청문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현재까지의 생각은 인사청문회는 좋은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한번 박수를 딱 치고 자 열심히 일하도록 한번 해줍시다. 네. 이런 이벤트가 아닌가 이런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한민구 그 국방부 장관은 바로 또 패스 되셨잖아요.
패스는 됐어요? 아니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지? 9명 가운데 가장 먼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저 1시간 전에 조사했습니다. 가장 먼저? 네, 이분은 아무 그냥 깨끗하신가 봐요. 청정 지역. 네. 뭘 못 박혀내거나 혹은 이렇게 중요도에서 떨어진 건 아니고? 아, 그래도 이런 분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어허. 박수는 받았나? 박수는 안 쳐줬겠죠. 대한민국은. 박수 안 쳐주나? 그건 이상하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 문화 분위기가 누가 잘하면 이렇게 박수 쳐주는 분위기 아니죠.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제 박수를 좀 많이 치는 일들이 사회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월드컵 일찍 떨어지는 바람에 그 한 1년치 칠 박수를 못 쳤어 우리가. 그치, 박수에 메말라 있어 지금. 아 이거 큰일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우리라도 칠까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네. 우리는 박수를 좀 많이 치게 합시다. 음. 예, 건강에도 좋고. 세 번 그죠? 치할까요? 하나, 둘, 둘, 셋. 셋. 좋아져. 근데 그 청문회 네. 우리 PD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셨습니까? 뭐 저야 박사님께 들어서 손가락을 얹을 생각인데 사실은요. 내가 그런 건 또 박사. 그런 거예요. 근데 인사청문회는 결국 그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냐를 많은 사람한테 방금 말씀드린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증을 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니 이 사람으로 이제 우리의 그 행정부에 있는 어느 정도 책임을 맡기고 그리고 권한을 맡기자라는 걸로 생각하는 게 인사청문회인 것 같아요. 근데 법상에 있으니까 하는 것 같지 사실은 이 사람들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는데 최고의 목적이 있다. 흠집 잡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요, 맞아요. 좌파인 내가 봐도 그렇던데. 아닌가요? 근데 누가 떨어뜨리나요? 그럼 그걸? 결국은 그 상대 당이 떨어뜨리겠죠. 후보를 추천한 당이 아닌 다른 당이 계속해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니까. 보고서 추천 안 하고 보고서 추천 안 한 이유도 흠결을 계속 들춰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김 기자님은 떨어뜨리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준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흠집을 잡지 그렇진 말. 않아요. 그렇진 않죠. 근데 시스템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스템 시스템. 자체가. 목적은 그렇다. 근데 우리가 그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앞으로 좀 세상이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야 그나마 좀 깨끗한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눈높이를 다 같이 낮출 수는 없고 또 흠집 잡기 아닌 시스템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 저는 이제 이게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목적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원래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니 박수 쳐주고 시작하자라는 목적과 저는 정반대로 이 사람은 안 되니 안 되는 사람을 결정짓자라는 목적과 어느 게 더 우선이냐라는 것은 좀 어리석은 생각인가요? 이런가 그러면 네. 이래서 네. 이게 부족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이 메뉴가 없어 메뉴가. 네.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그냥 짜장면, 짬뽕, 볶음밥 뭐 하시겠습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한식, 일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올려놓으니까 이게 아니야 난 저게 싫어 해가지고 이게 이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네. 말단 관리에서부터 국가의 지도층까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을 발굴해서 추천하는 일을 해야 된다. 네네. 이게 목민심서에 나와요. 네. 그걸 거현이라고 합니다. 거현. 예, 현명한 자를 발굴해서 추천하는 일을 거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 것자에 현명한 사람인가요? 아니, 저 현명한 사람을 거는 뭐냐면 거명한 거명한 거자. 거명하다 뭐 할 때 그 거자를 쓰는 거론할 건데, 때. 예, 왜 그 한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런 거명하다에 나오는 그 거자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수백 년 전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구나. 거현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은 좋은 메뉴를 국민들한테 내놓는 작업을 오랫동안 공들여서 성실히 해야 된다. 그거는 동의하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목적이 그렇다 보면 제 목적을 말씀드린 거예요. 떨어뜨릴 목적이라고 그러면 떨어지지 않을 사람을 추천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또 국민들 입장을 보니까 도덕성이 좋은 사람이 이 후보자가 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나은가를 봤을 때 차라리 도덕성이 나은 사람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왜 그러냐면 도덕성이 좋아야 뭐 일을 아무리 잘해도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을 가지고 자꾸 흠집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저는 그게 계속 걸려가지고 네. 흠집 잡기식이라는 게 말씀처럼 거현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 매뉴얼이 많지 않은가 보죠.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 매뉴얼이 좋은 게 못 가는데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흠집 잡기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데. 대통령이 메뉴판을 얘기하는 거죠. 메뉴판에 다양한 메뉴가 없으신가 봐요. 메뉴가 없을까요? 있는데도 없을까? 메뉴는 그거- 있는데 그렇다면 먹고 싶은 메뉴가 없다. 맞다. 먹고 싶은 게 없다. 먹고 싶은 게 없다. 딱히 이게 자신이 좋아하는 저기 얘기하면 편식이다 이게. 아, 근데 이게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매번 보지만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이렇게 바뀌면서도 계속 인사청문회를 해왔습니다. 네. 해왔는데 지금 이거 몇십 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기준이 없어. 이게 제대로 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 기준이 명확하면은 그 기준 딱 정해가지고 뭐 리트머스 시험지 집어넣듯이 이건 파란색, 이거는 노란색, 뭐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이 기준이 있으면은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울까, 그죠? 우리 피디님이 알고 있는 그 기준은 뭐가 이렇게 딱 오는 게 있습니까? 평역 제대로 갔는지, 아들 이중 국적인지, 또 부동산 투기했는지, 또 음주운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매번 거론되니까요. 이게 이제 기준이 돼가는 것 아닐까 싶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결격이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되는 사람은 또 되잖아요.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합의된 기준만 있다면은 될 텐데 이게 없으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예. 우리가 기준을 아주 만들어서 제시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보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근데 원래 후보자를 올리면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체크하는 그걸 준다고 하던데, 그죠? 이게 네. 한 200. 뭐 200문항 정도 뭐 병력에 대해서 뭐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도 거짓말을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근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그것들이 다 들통나는 거죠. 그런 근데 모를까? 알 텐데 다. 아, 근데 그 200 정확히 제가 기억 못 하는데 200 몇십까지 됐어요. 제가 그 문항을 보니까 아예 차라리 그 설문지를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딱 보고 나는 안 되는구나. 그 처음부터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귀하가 설문하신 내용 중 뭐뭐뭐뭐 하는 절대 필수 불가 사항입니다. 이게 없어요. 법 예. 조항이 없어. 귀하의 자녀는 병역을 뭐 이수하셨습니까? 그러면 안 했어. 안 하는 이유는 뭐 거기에서 공개할 필요가 없어. 뭐가 어때서 다 있어요. 그래서 아예 꿈도 못 꾸게. 그 다음에 당신이 여기서 거짓을 했을 때는 소위 말해서 뭐라 해야 되나? 개망신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니 그 말. 그걸 각오하십시오. 도그 망신 이거 네. 된다. 이거. 그리고 온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가 되면은 담배에 써 붙이는 것처럼. 그죠? 폐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래서 인사청문회 마지막 문구의 제일 끝에 항에는 당신이 그 답한 자료에 의해서 당신 집안은 개망신 당하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앞으로 그런 개망신 같은 용어는 우리 PD님이 쓰시고 네. 나는 이제 그런 용어를 좀 자제할게요. 네. 내가 해놓고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러네요. X 망신으로 하시면 제가 바로 그렇게 해야 되겠어. 네, 이쪽은 청정구역 합시다. 여기 약간 좀 자, 이렇게. 원래 방송사 PD가 조금 용감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걸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 자신 있어요. 화이팅.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기준이 명확하게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사전에 인지를 해가지고 하자. 근데 아마 이제 그 위에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도 사실 있긴 있을 거라고. 아까 우리 김 기자님 얘기하신 대로
아 이거 뭐 그래도 능력 좀 있고 뭐 했는데 보니까는 이게 또 우리가 왜 저기 집에서도 아버님들이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막 험하게 사는 거를 가정에서 알면은 우리 아버지 존경하려고 했더니 저게 아니네. 뭐 우리 밥새끼 먹인다고 아주 야비한 짓을 하고 다니네. 난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그 부분은 이제 예전엔 저는 절대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조금 느끼는 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물론 저는 뭐 아직 결혼 안 했고 뭐 아시죠? 네. 미혼이고요. 아이도 없고요. 하지만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쳐야 하고 자기 자존심과 모든 걸 다 내려놔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 겪는 것이 나중에 공직에 아마 박사님도 올라가실 수 있으니까 그 공직에 올라갈 순간에 아마 이 질문지를 쫙 쓰시다가 고한문학에서 딱 하고 펜이 잠깐 머무실 수도 있죠. 착 하는데 그런 고민을 아마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도 있다. 그럼 또 이해가 가. 이 부분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여와 야를 막론하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 또. 그죠? 누가 봐도 저건 아니야.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청문회에서 내가 어떤 재주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거를 좀 밝히고 좀 아웃시키더라도 그 노하우가 뭔지. 재주는 있죠. 맞아요. 그게 뭘까요 도대체? 깔기? 완전 부끄러움 없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네, 그렇죠. 한 점 부끄러움 없게 만드는 거짓말?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자기 최면. 쫙 걸어서 내도 썬 해갖고 나는 괜찮아. 네. 아닐까요? 그래 하여튼 거기까지 이해를 하더라도 적어도 여야가 반대할 정도의 인물이 올라온다. 이거는 주방장도 아니라고 그러고 주인도 아니라고 그러고 서빙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메뉴가 왜 이 손님 밥상에 올라오느냐. 사장님이 원했기 때문이죠. 사장님이 종업원들한테 이거 올려, 이거 좋아, 이거 올렸는데 아니었어요? 사장님 네. 이거 제 친구랑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하면 또 믿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사장님의 뜻. 근데 이 사장님이 누구예요? 어느 음식점 사장님? 청와대 음식점 있잖아요. 청기화. 나는 아닌 것 같아. 사장님이 그렇게 뭐 이렇게 야, 이 메뉴 손님 갖다 드려라. 글쎄. 왜냐면 우리 사장님이 예 그래요? 아니에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시잖아요. 잘 그렇게 하시죠. 근데 한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는 똑같은 메뉴가 올라오니까. 근데 저는 이제 비유를 좀 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참 많은 것들을 공감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리고 공직에 그만큼 혹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진짜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 뭔가 자기 실수도 있는 거고 그 실수에 대한 말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인사청문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막 어그러지고 시끄럽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닌 척 하려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닌 척.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오류는 분명히 있었는데 이 오류가 어떤 것에 기인했고 잘못했다. 근데 처음에 이번 인사청문회가 좀 독특한 건 그렇습니다. 처음에 딱 이제 모두 발언해서 제가 이런 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사과드리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처음 나타난 자세거든. 그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요거는 위기 상황이다. 엎드려. 착. 그러니까 전투에 나갔는데 총 맞아 죽는 소대장이 될 것이냐, 내가 먼저 엎드리고 엎드려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어떤 능력을 중요시하느냐, 우리 사회가 어떤 능력을 중요시하느냐,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느냐. 자기한테 엄격하고 남한테는 관대하고 이런 심리가 있는데 그분들은 남한테 관대한 거를 잘 이용하시는 분이지.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엄격한 걸 내가 나한테 엄격하지 않더라도 남이 관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 두 부류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인데 그 구분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역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예전에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를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심화서를 썼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이런 자료들이 훨씬 중요해지는 것 아닐까요? 그 사람이 뭘 추진해서 성공한 것보다는 정말 잘못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혹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근데 우리 공직에 실수한 기록들이 남아 있을까? 실수했으면 아마 거의 못 갔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저는 실수한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네. 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시는 분들은 범죄 기록이 있고 네. 또 학교에서 공부를 못한 사람은 학적부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학생을 때린다, 뭐 소란을 피운다, 네. 뭐 다 있어. 전 그거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또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왜 꼭 국회 와서 잘못했다고 하느냐. 사전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성도 좀 해보고 했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한 걸 가지고 현재 잣대로 삼는 거는 아주 극히 일부를 우리가 보는 관점이고, 네. 근데 이제 우리 김 PD님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람이 옛날에 잘못했어 정말. 네네네. 근데 그 후에 보니까 개과천선하게 이게 우리가 느껴졌어.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그때 박수 치는 그렇지, 거죠. 박수 치고 단번 기회를 주라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건 진정성의 문제다 결국은. 그죠? 그렇죠. 예. 우리도 왜 애들 잘못하면은 진정으로 잘못했는지 그냥 그것만 모면하려고 하는지. 그렇죠. 근데 그걸 모면하려는 사람한테 이게 큰 떡을 주면은 다음엔 더 큰 떡을 줘야 되는데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동생들 뭐 있으면 이렇게 관찰해본 게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개과천선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치. 그게 20대라서 그런 질문 하는 거야. 40대쯤 되면 그래 가능해. 그래요? 왜냐하면 잘못한 게 훨씬 많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가요? 난 잘못.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잘못한 게 훨씬 아니 많지만. 개과천선할 정도로 잘못은 안 하고 있는데 우리 PD님은 이제 개과천선할 정도로 잘못을 했잖아요, 이제. 그렇죠. 뭔지 네. 모르겠지만. 근데 아직까지 장가를 안 갔다는 게 이게 개과천선을 지금 하지 않았다는 증거야. 이렇게 잘 생겼는데. 그 부분에서의 그 큰 오류입니다. 그거 장가를 안 갔으므로. 근데 그런 시각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진 사회적 통념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사는 집은 어디고 재산은 어느 정도 있고 부인은 어떤 사람이고 또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저처럼 집도 없고 집주절도 없고 결혼도 안 했는데 빚도 있다. 그리고 또 뭐 과거에 여자가 많다. 뭐 이런 게 다 이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네. 저는 공직에는 절대 못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제가 아무리 개과천선했어요라고 뭐 해도 가정적이지 못한. 진정성이 발휘될 수 없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게 청문회에서 그렇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그 개과천선하지 못했던 게 느껴진 그 세 분이 이제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두 분은 이 세 분의 거치는 어떻게 될 거로 보이나요? 지금 상황은 보면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아마도 그분이 제일 타겟이었어요. 첫 번째 타겟. 아주 스나이핑을 했죠 그냥. 네 아마도 이제 포기가 유력하다고 돼 있고 또 정성군 후보자는 안고 가기 너무 다 이렇게 낙마시키면 이 인사에 대해서 너무 그렇지. 능력이 뭐냐면 역풍이 불 수 있어. 너무 네. 우리 왜 이렇게 못해? 이러면서 못됐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이제 이 선거도 그렇고 그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결국은 국가를 통치하는 문제고 네. 사회를 이끌고 가시는 아주 중요하신 분들을 우리가 참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는 저는 이제 거기에 있다고 봐요. 과연 그 안에 국민이라는 거는 얼만큼 녹아 들어가 있는가? 국민들의 생각, 의견, 인사에 국민의 의견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정치나 뭐 이 고위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자기네 국민들만 있는 것 같아. 그죠? 나를 지지하는 사람만이 국민이다. 네. 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의미가 없다. 그거예요. 그렇게 평가하는 거. 이게 과연 국민을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잡아서 국민이라고 정의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과 선호도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반영하는 과정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야, 공천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게 저기 청문회 하는 것도 그렇고 보면은 이게 다 얘기 들어보면 다 답이 나올 텐데요, 그죠? 저는 그 생각이 갑자기 방송이잖아요. 그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 어디 가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 전혀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도자, 리더는요 두 가지 상황에 맞닥뜨리잖아요. 뭐냐면 내가 내 의견으로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다수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걸 그냥 시행하느냐. 그 두 가지가 다 성공하거나 다 실패하거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그러면 내 의견을 돌파하면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요직에다 딱 놓고서 일을 추진해야 돌파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하는 경우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건 어느 조직이나 어느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결국 지도자의 이념이나 생각이 뭐냐라는 거죠. 무슨 생각으로 하느냐. 돌파의 시점이냐 아니면 말하자면 의견 반영의 시점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직도 돌파의 시점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이 청기화 사장님. 근데 역시 이 부분도 이제 이 제도에서 잘못됐네 잘됐네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니 박수 쳐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까 맞는 말씀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서 하자는 것. 그래도 내가 돌파를 하더라도 그 정도 동의는 얻겠다라는 부분인데 그 동의에 대한 부분으로 야 도저히 아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돌파의 의지를 꺾을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반영할 것이냐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아까 우리 김 기자님이 그걸 언급을 했어요,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이냐.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거는 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나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잘해줄 수 있는 사람. 또 호흡도 중요하니까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이 부류와 누가 봐도 신망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면은 크게 일을 안 해도 우리는 편하다. 왜 우리 조직에도 그렇잖아요. 욕 먹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 일하면서 다 좋은 소리 듣는 사람이 있고, 그죠? 요게 그래서 이걸 잘 섞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절충을 잘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많이 뽑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고 저희가 선진국 대열에 지금 뭐 원턱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국가라면은 그 정도의 우리가 교육열도 제일 높았고 열심히 국민들이 살아왔고 발전도 이뤘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인력들, 그런 인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이 있다. 많이 있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발탁해서 한번 올려놓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의 이 문제에 대한 뭐 소결론, 뭐 대결론은 아니고요. 약간의 결론을 진짜면 저는 이거 같아요. 아까 두 부류를 말씀드렸잖아요. 리더는 그 두 부류에 있는데 때로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리더가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요. 요즘의 시점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 전에 사고가 너무 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그 부분에 상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자기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돌파력을 갖기보다는 동의를 구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 시기를 잘 파악하는 것도 리더의 본질이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현재의 시점은 그런 것 같다. 그건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다른 분들이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고. 근데 현상학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조금 더 좀 일은 잘 못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현 시점에서는 필요할 것 같다. 혹 6개월 후에 또 바꾸더라도. 그죠? 근데 지금은 그 타이밍이 좀 어긋났다. 뭔가 좀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 혹은 그런 줄 알고 추천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시스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기화 사장님께서는 저번에 신문을 봤더니 그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끝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도덕성이 깨끗한 사람은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끝까지 얘기를 하셔서 그 기사도 이렇게 남탓 끝까지 남탓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던 걸 봤는데 역으로 이제 박사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자기 신병을 토로하는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성이 담겨 있는데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진정성이라는 건 결국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아닐까요? 내 마음에 들면 진정성이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근데 그 진정성으로 다가지 못하는 거는 그만큼 인사청문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현상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길을 찾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세상 읽기로. 그래서 우리가 사막을 통과하는 길을 찾아보자 했지만 아직 낙타를 발견 못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저는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각자가 생각하는 많은 요소들을 좀 풀어헤쳐 놓고서 그런 거 하나 다 이렇게 더 보다 보면 우리가 적어도 북쪽으로 가는 게 나을지 남쪽으로 가는 게 나을지에 대한 얘기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갈까요? 네. 저는 결국은 언론에 충실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죠? 자꾸 언론이 있는데 현실을 막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하면은 복잡해지니까 원칙과 명분과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걸 밀고 나가야 된다.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봐요. 네. 그러면 그거에 국민들이 볼 때 저건 원칙과 명분이 있다라고 판단할 거라고 틀림없이. 근데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저것 고민이 많고 이것저것 실행 가능성서부터 뭐 주변 얘기 뭐 이런 걸 듣다 보면 왜 제가 아까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살아가면 답이 보이더라. 네. 근데 회사에서도 많은 사람 얘기 들으면 사실 문제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과 명분을 좀 검토를 이렇게 쫙 하면은 되고 다음 청문회 때 그거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 말씀에 모순이 있어요. 많은 끝낼 걸. 이렇게 많은 이의 말을 들어보자 했는데 갑자기 원칙과 명분을 살려야 된다. 이거는 모순이죠. 원칙과 명분을 그거 있잖아. 내가 조금 해석해 줄게. 뭐냐면 내가 원칙과 명분을 가진 상태에서 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내가 잃어버리고 남 말에만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제가 제 해석 잘했죠? 그렇죠. 자, 일단은 결론은 이겁니다.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낱말을 들어라. 이 첫 번째 주제,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소결론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거기 뒤에 있어. 있어요? 있구나. 모르고 아무 말이나 해서 죄송해요. 예, 재밌어. 그 아무 말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재밌게 하려면은. 이게 나는 저 박사님 이 박사의 세상 읽기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팟캐스트 중에 이 작가와 이 박사의 EJ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이 박사가 있어서. 그 되게 그런 게 있어요? 경쟁. 그게 팟캐스트 1등이야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 이 박사는 누구예요? 그 이 박사는 그 서울대 철학과 이 박사인가? 돼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에요. 짝퉁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뭐 그 박사가 한둘이야? 그렇죠? 다 이 박사님이잖아요. 그죠? 박사님 다 박사님으로 박사를 박사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짝퉁 아니 짝퉁이 아니고 그건 구식이지. 그거는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나오는 순간 구식이 된 거예요. 네. 신식. 그렇죠. 항상 향이 들어오겠네. 네. 듣고 있나 이지? 짝퉁이 아니야. 우리가 못하면 짝퉁이 되는데 잘하면 거기가 구식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비슷한 제목을 쓰는 게 유리해요. 왜냐면 비슷해 보이거든. 붙어서 갈 수도 있고.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앞에 없는 건 없는 거야. 우리는 다 이렇게 욕할 수도 있고 그래. 하여튼 우리 앞에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나눌 이야기는 똑같은데. 두 번째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곧 치르게 될 재보궐선거입니다. 7월 30일 날 있는 재보궐선거죠. 재보궐선거는 일종의 이제 그 당선된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든지 그 직을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되거나 이랬을 때 다시 치르는 선거가 재보궐선거죠. 7월 30일 날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비용. 선거 비용. 네. 저는 이 선거 치를 때마다 그 엄청난 비용과 유권자들이 또 하던 일을 멈추고 가서 또 이걸 뽑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뭐 뽑고 나서 좀 있다 보면 또 뭐 그냥 비슷비슷한 분들 나와가지고 또 선택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비용 문제가 제일 안타까워요. 네. 그 부분을 좀 한번. 보통 뭐 이제 그 인구 비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선거 비용이 1인당 한 10억 가까이 든다고 보죠. 대도시는 그보다 더 들 거고 물론 이제 지방은 조금 더 덜 들 거고. 근데 1인당 10억이니까 후보가 나와서 2명 내지 3명. 그러니까 또 15% 정도의 득표율을 가지면 그 비용을 거의 되돌려줘요. 보전을 해주고. 근데 5% 되면 반 정도 주고. 그 보니까 네, 10%만 해. 대통령 선거는 1인당 950원을 후보가 쓸 수 있고 예. 그 자기가 후보가 쓸 수 있는 그 공식적인 돈은 또 국가가 네. 나중에 보존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국회의원은 1인당 200원. 200원. 근데 기본이 1억. 1억은 기본으로 주고 거기에다가 1인당 200원. 또 시군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고당 2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플러스 그 유권자 수 곱하기 200원 합치고 그리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수 곱하기 200만 원을 합친 금액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고 그걸 국가가 나중에 보전해 주는 거니까 이 선거를 하면은 계산해 보면 많은 돈이 나가는 거예요. 예. 역시 경영학 박사님이십니다. 저는 가장 그게 손실이 크다. 그래서 선거를 좀 자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근데 이번엔 최다예요. 15개 지역에서. 네. 보궐선거로. 네, 이제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제가 보는 쟁점 세 가지는 어쨌든 이 내부 고발자와 또 공익 제보자를 공천으로 한 것, 광주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정치에 나와서 더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새누리당은 거짓 폭로의 대가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은희 그 수사과장 지난번 대선의 그 댓글 사건의 핵심이었죠. 물론 청문회에 나와서도 스타가 되긴 했지만 혹은 비난을 받기도 했고 그 인물 자체를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그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 물론 쟁점 사항에 취했던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는 건 뭐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고 공당으로서는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이기도 하죠. 저는 근데도 반감이 생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당연히 당선될 곳에 갔다가 공천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런 분을. 그죠? 그런 사람이면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정말 검증받고 그 사람이 검증받았으면 그 논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곳에 가서 공천을 해야지. 자기 스스로가 이건 표밭이고 절대 떨어지지 않을 곳에 갖다 공천을 해놓고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으니 지지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 한 사람이 공천되는 게 좀 달라요. 개인이 그냥 나 정치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이 사람은 뒤 안에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말들을 다 안고 정치 일선에 나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 지지를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말하자면 어느 정도 전국은 아닐 수 있지만 뭔가 자기가 전국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역에서 그것을 펼쳐야 정확한 심판이 되고 정확한 선택이 되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권은희 전 과장 말고 그 백혜련 변호사분 있잖아요. 네. 이분은 지금 수원 쪽 아닌가요? 네. 네. 거기는 표밭이 아니죠. 그렇긴 한데 이게 아주 쟁점화돼 있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권은희 수사과장이 딱 그 쟁점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라는 그 될 사람을 앉혀놓으면은 또 그것도 문제고 또 안 될 사람을 또 갖다 앉혀놓으면 이거 웬 또 돌이 굴러왔느냐 또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야 나라면 어떻게 공천할까? 예, 그 예. 입장이 중요할 것 같아. 맞아. 그거 나라면 어떻게 하냐. 공천할까? 근데 이게 뭐 그분들 나름대로 뭐 이렇게 이제 선정 기준은 없으니까 어차피 아까 우리가 청문회 얘기도 했지만 이게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가지고 이게 정당 공천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함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당 그래서 뭐 이게 하향식 공천을 하겠다, 뭐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긴 하지만은 실행하는 과정이 또 쉽지 않아가지고 여야가 또 합의해놓고 또 못 지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정당 공천제라는 것은 결국 정당 중심이고 정당의 중심은 정당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부에 또 영향력이 또 작용을 하게 돼 있고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를 일단 인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가 민주당 지도부 새정년 지도부라면 저는 권은희 수사과장을 저는 나경원 후보고 한번 그렇죠. 제 생각이 그거였어요. 제가 그거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광주는 뭐 근데 뭐 우리가 뭐 광주에서 권은희 과장이 꼭 된다라고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선거는 왜냐면 어느 날 또 무소속이 누가 또 거기 나올 수도 있고 이번에 선거를 보면은 호남 지역에서도 무소속 지자체장들이 꽤 나왔어요. 네. 그건 단언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만 확률이라도 높다면은 권은희 수사과장이 광주에 그냥 무사히 이렇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공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나경원 의원하고 한번 딱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내부 분란도 좀 많이 줄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그 거기 했던 그 서울시 부시장 했던 그 기동민 후보도 원래대로 그냥 그쪽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왜 안 됐을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건 뭐 물론 흔히 정치 평론가들이 하는 수만 가지 해석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광주에서 흔들리는 거야 매번. 광주가 탓밭인데 거기에서 흔들리니까 거기에 확고한 인물을 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공천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싸울 곳에다 갖다 대부는 게 아니라 자기 텃밭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텃밭도 아직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정치 평론가들이 막 얘기할 거겠지만. 근데 이제 반드시 또 이 야당에서 또 그런 것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당도. 그 이정현 의원을 지금 곡성 순천에다가 했지 않습니까? 저는 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정현 의원이 그 대통령이 그렇게 신임하고 참 좌우의 어느 한 날개라면은 저는 그냥 대구에다 한번 공천하면 어떨까 재밌게. 오히려 이 공천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광주에서도 나갔었죠. 수십 번을 자기가 결국은 자꾸 꺾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계산을 보면 저 사람 끝났어 라고 보잖아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끝났어가 아닌 거죠.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또 나오면 이번을 어떻게 한번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게 예전에 그 노란 노무현 물결에 그런 심리가 숨어 있잖아요, 사실. 잡초도 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신경을 쓰는구나.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의지 표명이거든요. 근데 또런 말씀을 하시면 전략 공천이긴 하지만 당 지도부에서 인물로 봐서 여기보다 이 인물 넣으면 이제 당선되겠지 하고 딱 푹 박아버리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요즘 젊은이들 뭐 도전 안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보니까 기성세대 분들도 이렇게 도전 뭐 하이 리스크를 안는 거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젊은이들이 하이리스크 지는 걸 기성세대는 좋아하죠.
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좀 그런 걸 두려워한다. 막 왜 자꾸 편안한 것만 찾느냐 이런 시각이 많으신데 네. 정치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하이 리스크를 안고 공천을 맞아요. 할 때도 멋지게 우리 당당하게 그렇죠. 지금 일리가 있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일리가 있네. 근데 지금 정치권에 있는 젊은 분들 많잖아요. 네. 그죠? 리준석 같은 사람. 근데 하이리스크를 졌던가 그분들이 그냥 어느 대기를 날 하는데 스타들이 나타나는데 하이리스크를 져가지고 자생적으로 막 이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요즘에 개천에서 용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음. 그렇게 한번 스타가 있으면 위에서 또 그 리스크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분들 인생이 또 대기를 펼쳐져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를 안고 성장한 20대를 찾아보기가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이리스크를 짊어지고 도전하고 제 극복하라고 주변에 얘기를 많아요. 하지만 주변에 주변에 많은데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모험을 하는 사람을 잘 몰라줘. 그리고 모험이 반드시 성공해야만 해요. 우리도 모험을 안고. 실패를 하면 안 돼. 근데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무관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 암벽에 올라가는 사람을 누구나 다 지켜보고 있어. 저희도 지켜봐 주시나요, 떨어지면 시청자분들? 다 안대에 숨을 쉬고 올라가면 그래도 박수를 쳐줄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죠?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관심과 지지를 보낼 것이다. 다만 그 리스크는 그 사람의 몫이니까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뒤 따라가는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벤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 부분이 보이는 선거 지역이 있어요. 동작을. 그게 나경원 후보 나오죠. 기동민 후보 나오죠. 그리고 노회찬 후보. 거기에 가장 큰 돋보이는 후보가 사실 노회찬 후보 같아요. 왜냐하면 노회찬 후보는 유리하긴 해요. 왜냐하면 전 지역을 따져봤을 때 자기 네임밸류로 동작을 가는 가장 유리하긴 해. 하지만 나경원 후보하고 정면 승부거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힘과도 승부고 정의당이라는 자기의 당의 열쇠를 안고서도 자기 힘으로 거기를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노원병인가요? 노원병에서 결국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도전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잘못이 있다고 하면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의 잘못을 다 리스크를 다 떠안고 이번에 그 지역을 선택했다는 게 가장 돋보이는 점 아닐까요? 아니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말이 되죠. 그러면 이 공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또 다른 논리인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천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 같지만 15개의 선거가 걸렸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잘하거나 잘못하면 판세가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뭔가 다른 모습이 펼칠 수밖에 없잖아요. 과반 의석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제 막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데서 많은 제동이 걸릴 거고,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못했던 걸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모습이 결국은 국민들이 15개 선거구 중에 몇 석을 자기들에게 선택을 해주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가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투표율이죠. 왜냐하면 이게 또 여름 휴가가 끼어 있는 7월 30일이고 그래서 투표율이 낮을 수도 있다. 근데 혹자들은 이제 6.4 지방선거의 사전 투표제가 좀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투표율이 높아야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투표율도 낮고 뭐 어느 정도 국민들 관심은 없었는데 누군가 됐다. 그걸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잖아요. 사실 투표율이라는 게 이 요즘 들어서 아주 투표율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으로 되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 투표율이라는 것을 결국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20대가 20, 30대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해당되는 문제로 보여져요. 그러면 투표율이 높으면 20, 30대가 많이 하고 더 낮으면 전통적으로 투표를 많이 하시는 어르신 세대가 더 많이 해서 결과가 달라진다. 근데 그거는 지난번 대선에서 완전히 바뀌거나 혹은 완전히 뒤집힌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지난번 대선 때 어떤 결과? 투표율은 그나마 높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훨씬 많은 투표를 하신 거죠. 그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 있는 층이 더 반응을 보이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뭐 노인 연금 문제가 이슈가 된다 그러면 노인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고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또 청년층이 올라갈 것이고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다. 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 노인분들이 오히려 안 나올 것이다. 그랬더니 뭐 새벽 기도 가시는 노인분들, 잠 없으신 노인분들 뭐 다 나오시잖아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게을러가지고 더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게 최근 들어서 또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데도 이게 참 서로가 이겼다고 하는 게 투표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 개봉하기 전에는 서로가 이겼다고 하고 대세를 잡았다고 하고. 근데 결과는 항상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지는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지역 기반에 아직도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경북, 영남과 호남,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충청도가 어떤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 캐스팅 보트. 뭐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여당인데 뭐 지방선거는 좀 다르고 뭐 이런 분석들이 자꾸 생기고 또 하나는 세대별로도 분명히 갈라져 있어서 투표하는 비중이 분명히 다른 건 맞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층,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설득을 아예 없어요. 설득 과정을 아예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권은희 수사 과정을 강조 공천하는 이유도 이러면 되겠지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워낙 좀 팔랑귀여가지고 그런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이끌려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권은희 과장을 광주에다가 공천한 이유는 그분이 어쨌든 확실하게 돼야 이렇게 내부 고발자도 뭐 출세를 할 수 있는 시대다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내부 고발자. 그렇죠. 네. 야당에서는 아마 그 점을 노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또 권은희 과장도 그렇고 아까 백혜련 변호사 거기도 그렇고 내부 고발을 해도 이렇게 국민들이 뽑아주고 국민들이 영웅시해준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국정을 철저히 감시해서 내부 고발해라라는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또 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천하의 대선은 안 될 사람들을 저렇게 하니까 못마땅하고 근데 그거 보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역시 고수인 것 같아요. 그죠? 고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그 말씀처럼 나경원 후보랑 맞붙였는데 그분이 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역시 내부 고발자는 국민들도 안 좋아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럼 아무도 이제 민주당을 도와줄 힘은 없는 거죠. 그렇죠. 아주 스마트한 분석인데. 혼자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사실 여당에서도 그 내부 고발자들을 공천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이유는 뭐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느냐. 나도 한 건 크게 감시를 해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감시하고 있다가 좋은 건 하나 쫙 터뜨리고 나와서 그 뭐 골치 아픈 공무원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 금배지 다는데 파급 효과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내부 고발자 문제가 있군요. 그거는 별도 문제긴 하지만 여기 조금만 더 깊게 한번 조금만 얘기해 보죠. 내부 고발을 한다라는 것에 뭐 저도 이제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이게 영어로는 표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휘슬블로워. 그러니까 휘파람을 부는 사람인데 뭔가 경각심을 줘야 할 때 그 경각심을 주는 휘파람을 부는 사람을 내부 고발자로 분류하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요즘 스노드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스노드는 잘 지내니까요. 그래도 장한 일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는 우리 안에 내부 고발자는 배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그래요. 관습적으로 그래도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저렇게 까발려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라는 배신감을 표출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도 국정원에 있어서는 그 배신자지만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친구죠. 그게 또 전체도 아니야. 그 부류지. 근데 이게 내부 고발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왜냐면은 내부 고발을 권장하고 있거든. 정부도 권장하고 있어가지고 선거 사범을 내부 고발하면은 엄청난 포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천의 박상은 의원 같은 경우도 비서나 운전기사가 고발을 했어요. 그 엄청난 포상금을 받게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내부 고발에 대한 이중성.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걸 권장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 하는데 관점의 차이가 있다. 하여튼 만약에 우리 김 기자님께서 그렇게 아주 똑똑하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집어내셨는데 이번 선거 결과에서 두 사람이 다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 고발을 하면은 신분 상승도 되고 정치인이 되고 스타가 되고 그렇게 막 사회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지만은 않는다. 이런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은 자 야당은 그런 내부 고발자 이런 것을 포커싱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천을 했어요. 그럼 이번에 이제 여당의 공천 그건 어떤 색을 가지고 나경원 씨. 있나요? 이미지? 역시나 이름? 이름. 선거에서 방금 말씀하신 이미 인지도. 네. 인지도가 반은 먹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누군지 알아야 그 사람이 돋보이는 거고 아는 사람을 당연히 먼저 보게 되고 그렇다 보면 손이 가서 투표지에다. 특히나 재보궐선거는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기가 더 힘든 부분이잖아요. 힘들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여야의 정책 경쟁이 예전처럼 그렇게 극히 선명하지가 않아요. 네. 일단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복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가요. 왜? 표밭이 복지에 있으니까. 뭐 예산 지금 안 따지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복지는 계속 지금 증액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여야가 정책 선명성 가지고 이걸 차별화시키기가 어렵다면은 이 후보의 인지도가 굉장히 큰 메리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방송 앵커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오래 정치하신 분들도 계속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또 정치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그 인지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도가 높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 사람이 뭐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역량이나 아니면은 이 극소수의 수요에 맞긴 하지만 그것이 아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다양한 것들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뭐가 옳다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우리 투표율에서도 봤지만 5, 60대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뭐니 해도 인지도가 인지도. 특히 지방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는 1번 편하게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근데 그 젊은 지금 우리 김 기자님 같이 이렇게 네. 젊은 분들은 그렇게 보여요. 그 투표율이 있잖아요. 선거하러 이렇게 가는 문제에 있어서 어때요?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관심이 없죠. 근데 그나마 사전투표제가 있어서 왜냐하면 1인 가구가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소는 서울이 아닌데 친구들이 다 서울에 살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인터넷에 등록을 해서 좀 번거로웠는데 이번에는 정말 좀 쉽잖아요. 그렇게 사전투표제 덕분에 좀 친구들이 했다고 인증샷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달라진 것 같았는데 어쨌든 결과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냥 그대로. 이게 근데 이 제도 조금 자세히 봐야 돼요. 뭐가 있냐면 전국 어디에나 내가 일하는 곳에서 투표장이 있지 않아요. 보궐선거가 있는 곳만 있어요. 가령 김포에서 내가 보궐선거를 한다면 김포 보궐선거장에서만 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이 내가 해당하는 선거구역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총선 때는 가능한데 재보궐선거 때는 또 사실은 내 지역이 그 선거구역이 아니다. 전혀 관련 없다 그러면 조금 또 어려워. 이게 재보궐선거의 좀 맹점이긴 해요. 그래서 또 선거율, 아까 투표율 또 나오는데 투표율은 또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전혀 다른 논점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논점이긴 한데 내가 이거 용기 내서 벤처 정신으로 모험 정신을 가지고 뭐냐면 국민이 정말 똑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논점이에요. 뭐냐면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는 국민들은 몰라. 뭐 어떻게든 몰라. 그냥 우리가 제시해 주는 대로만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방법에서 몇 가지밖에 없어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지 못할 것이다.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역으로 결과를 놓고 따지면 자기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정책적인 이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막 힘을 쏟아서 사실 선거는 정책 대결이 되잖아요.
정책 대결이 안 되고 결국은 정책을 아무리 펼쳐봐야 사람들이 인물에 의한, 인지도에 의한 선택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책 대결을 포기하는 정치인도 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우둔하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심한 경우에는 미개하다 뭐 이런 얘기 표현까지 다 하지만 그런 일면이 있느냐. 저 정말 용감하게 말씀드리는데 약간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 쉽게 선택하려고 한다. 국민들이. 특히 진짜 위험한 발언인데. 위험한 발언인데. 누군가 나한테 부드럽게 술 드셔도 돼. 아니 아까 뭐 내가 저기 내보다 오늘 또 들어간다. 아까 공직에 안 나간다고 했으니까 위험할 거 하나도 없어. 그렇구나. 이거 공직 안 나간다고. 이걸 발명해서 저 청문회에서 내가 얘기. 이거 거의 아니야, 괜찮아, 문모 씨랑 비슷한 건데. 왜냐면 또 상가도 안 갔잖아. 뭐 상가도 안 갔는데 위험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말은 좀 우리 김 PD께서 해주시고. 잠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생각해요. 내가 공직은 안 나가. 근데 저는 이제 그 선거 이제 투표율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선거를 선택할 것이냐, 정책이냐. 정책은 어려워요, 사실은.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자기도 힘든데 어떤 정책이 좋고 나쁘고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예요. 제가 보면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토니 블레어 수상이 됐어요. 그때 제가 선거 과정을 지켜보니까 가장 좋은 이슈는 그거더라고요. 겨울에 노인분들의 난방비 보조금을 월 1,000원을 더 주겠습니다. 찍는 거야. 그렇죠. 네, 찍는 거예요. 네. 우리도 있었죠. 뭐 저게 뭐 어느 당이고 뭐 이게 없어. 근데 그건 우리 한국민의 국민성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술 그 작품 감상하러 가면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만진다는 거 아니에요. 느낌이 좋으면은 좋은 작품이고, 이 컬러가 어떻고, 뭐 이 작가가 어떻고, 이게 뭐 추상화 작품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프니까 만져보고 잘 그렸어. 뭐 재료도 좀 많이 쓰고 괜찮은 것 같아. 뭐 액자 틀도 보니까 고급스럽고 그러니까 이건 좋은 작품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감성이 크게 작용해요. 그죠? 감성이 크게 작용하니까 주변 정황을 살피게 되고 그 정황에서 내가 이게 필이 딱 꽂히는 게 오히려 더 간다. 왜? 정책이라는 거는 펴가지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펼쳐가지고 나한테 그 혜택이 돌아올 때까지는 많은 과정과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신공항을 뭐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나 여기서 농사 짓는데 신공항이 뭔 상관이 있어.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뽑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책 대결로 가기에는 좀 어렵다. 국민을 좀 피곤하게 한다. 그래서 그 무관심할 수도 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은 여러분 선거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비용도요. 아까도 비용 얘기했잖아요. 선거 비용. 그 홍보 예산 참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포에서 내가 투표를 하고 수원 뭐 장안을에서 투표를 하고 뭐 동작에서 투표를 하는데 나는 저기 부산 가서 지금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있어. 그건 부산에서도 투표하게 해달라. 근데 그 비용은 또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건데 문제는 국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잖아요, 이게. 권리인데 내가 무관심하다고 그러면 자기가 나라에 무관심하고 사회에 무관심하면은 그건 국민으로서 자기 주장을 하고 비난할 권리가 과연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두 분과 좀 다르게 이제 국민들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게 만드는 사회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참여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언론 자체에서도 이 정치나 이런 것들이 이거는 사람들 다 힘든데 또 뭐 정치 보여주면서 힘들게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재밌고 뭐 그런 것만 자꾸 내보내지 말고 정책도 재미있게 포장할 수 있잖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정책도 재미있게 소개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아이템을 많이 내서 국민들도 진짜 정책을 쉽게 알 수 있게 또 그러다 보면 정치랑 자꾸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너무 비관적으로 국민들을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인데 맞는 나는 말인데? 자꾸 이게 저는 가슴이 안 낙관이에요. 정치를 힘들죠. 정치를 재미있게 하고 투표장으로 막 가고 싶게 하고 그러면 선거할 때 그러면 투표소에 걸그룹 좀 초청하고 그런 거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 말고 정치 자체가 재밌게. 재미있게 그 참 정책 자체가 좋은 과제인데 이렇게
우리처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자꾸 펼치고 정말 그냥 정치인들이 이제 두렵지 않게 당당하게 나와서 그냥 한 명 한 명 질문 다 받아쳐주고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야죠. 아,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렇죠. 그죠? 저도 여기에다 물타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저 오늘 심하게 잘못한 국민들을 우매하다고. 지금 세종대왕님께서 오셔서 아마도 한 대 치시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뭐 이렇게 반론은 아니고요. 뭐냐면 결국은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를 대리해 주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내가 그 고민까지 하고 살아야 되냐? 라는 거죠.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내가 그 고민을 안 하기 위해서 날 좀 재밌게 좀 설득을 좀 해줘봐. 재밌게 좀 말을 해줘봐. 내가 좀 받아들이기 쉽게 만화로라도 좀 그려줘봐. 도표를 좀 재밌게 그려줘봐.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정치인의 노력이 우선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도 없고 두 번째로는 그걸 요구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아까 인지적으로 저 사람 좀 괜찮은 것 같아. 저 사람 좀 키 커. 저 사람 듬직하게 보여. 인상이 저 정도 되려면 40대 이상이 자기 얼굴로 승부한다는데 저 정도는 뭔가 잘 살았을 거야. 그리고 못 사는 사람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등을 덜 치겠지. 혹은 아유 못 살아봤으니까 우리 마음을 더 이해하겠지. 그거는 좀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거기서 한 발만 더 나와서 그러면 나 그 마음은 그건 마음에 들어. 일단 마음에 드니까 당신 정책을 나한테 좀 재밌게 설명해봐. 맞아. 이게 이제 제가 물타기하는 수법이에요. 이렇게 타면 되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선생님이 저한테 재밌게 해보세요. 저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예? 같이 가야죠. 닭이 먼저고 알이 먼저인 사안은 절대 없습니다.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자. 한 발자국씩 국민들도 노력을 하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정치인들도 노력을 하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이게 한 발자국이라도 가죠. 소결론인데요. 제 결론은 빨리 결론 지고 넘어가야지.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노력들 이어봐요. 관심 가지 마라. 혹은 봐 얘나 똑같아. 라는 것에 빠져드는 순간에 나는 내 선택권이 없어진다. 혐오스러운 건 맞아요. 나도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어. 근데 싫은데도 너 싫은 거 중에 요건 괜찮고 이건 정말 싫고 싫다라는 소리를 더 할 수 있고 요건 괜찮다는 말을 더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모르겠으면 정말로 어디에 가다가 좀 전화를 하거나 뭘 좀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 한국 여론방송에 전화를 해서 그 정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그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나 그게 싫다는 거 아니냐 지금. 그게 싫다는 거예요. 싫다고요? 내가 왜 그거를 전화를 해야 되느냐. 네가 핸드폰 요금은 네가 내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게 싫다는 거야. 나를 편안하게 이렇게 텔레비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나를 즐겁게 이해시켜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란다는 건 뭐 우리가 유토피아를 원하는 거랑 좀 비슷하니까 기왕이면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만큼만이라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떨까. 내가 청년 실업자다. 그러면은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뭐가 있을까? 청년 실업만 치면은 다 나와요. 예. 그게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최소한의 노력을 해라. 그러면은 이 선거 문화라는 거는 뭐 어떤 개개인한테 다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 국민이 국가의 미래와 장래를 갖다가 논할 수 있는 그 리더를 선택하는 거니까 나도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엄청난 선거 비용과 선거 홍보 비용을 들이기 때문에 결국 내 돈 나가는 거예요. 안 하면은 내 돈 나가는 거고 또 국민들이 잠자면서 투표 안 하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해외여행 가고. 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국민이 무관심한 걸 원하는 통치자도 있어. 맞아요. 예. 그래서 가장 나쁜 거죠. 그 뭐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다 마치 국민을 갖다 이렇게 잘 써먹으려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현실이니까 이런 통치자들의 이런 속성이 있으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당신을 소나 말처럼 취급한다든지 무식쟁이를 취급한다든지 뭐 이렇게 귀가 먼 사람을 취급받지 않으려면은 이런 통치자의 속성, 정책의 속성 이런 것들을 국민도 알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마키아벨리가 그걸 준 것이지 당신이 훌륭한 군주가 돼가지고 하시오 군주한테만 얘기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키아벨리가 제일 어려워. 마키아벨리 읽어야 되잖아. 난 마키아벨리를 내가 오늘 참 아니 정확하게 오늘 내가 마키아벨리를 얘기했는데 네. 이거를 이 사람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써니벨리 무슨 벨리 뭐 무슨 실리콘 이런 밸리. 실리콘밸리 뭐 이런 게 막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항상 이걸 잊어버려. 무슨 벨리지? 예? 무슨 벨리? 그래서 벨리를 쳐. 벨리를 치면은 휴양지가 나오죠. 뭐 리조트, 골프장 뭐 이런 것만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마키아벨리를 저는 이렇게 오늘 언급한 거는 저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예, 계속 까먹었었는데. 중요한 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아직 못 봤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특히 젊은이들도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 젊은이들도 정치인 되고 뭐 장관도 될 수 있어요. 지금 그죠? 꼭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내가 안 되면 내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투표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치하시는 분들도 신이 날 것이고 그죠? 투표율이 쫙 올라가고 나에 대한 지지율도 예를 들어서 뭐 33대 32보다 뭐 51대 49 이렇게 네. 돼가지고 그 투표율이 올라가면 지지하는 인원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실질 투표율을 따져보면은 인구가 100만 명 되는 데서 투표율이 47%인데 나를 지지한 사람은 그 중에서 또 뭐 33% 그러면 실제로 따지고 보면 나는 뭐 한 20, 30만 표도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전체에서 네. 20% 30%만 돼도 당선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그 자부심이 안 생기죠. 작은 인원 가지고 내가 당선이 되면은 내가 선거운동할 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측근에 있는 나한테 극히 우호적인 사람만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 투표율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한 표가 투표율을 높인다. 그것이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고 또 비용 대비 효과도 사실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는 건 그 투표율과 정치 성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결국 국민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오늘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널리 뭐 양해나 이해를 부탁드리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거에서 전 조금 해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굳이 내가 저 정책을 나 머리 아파 알기 힘들어 내가 신경까지 이거 해야 돼? 맞는 말씀 같아요. 다만 어르신들은 분명히 시대와 이 흐름에 많은 세월을 겪으시면서 성향이나 이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교훈적인 감각들이 계실 거고 젊은 친구들은 그것을 보고자 하는 열망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세상을 살고자 하고 우리 세상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스스로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래서 조금 더 아까 말씀 결국 비용을 들여서 하는 선거라고 하면 정말 비용 가치 대비 효율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그럼 내가 오늘 하루에 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과연 투표를 하는 일이냐 다른 일을 하는 것이냐 사업주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투표를 하게 보내는 게 국가적인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러면서 나한테 베네핏이 있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것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 투표율에 대한 논쟁은 조금만 벗어나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투표율이 낮아서 나는 너의 무관심해라고 해서 내가 무관심한 사람이 뭐 이렇게 결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내 의사 표시를 안 하고 그것도 의사 표시 선거 안 하고 뭐 국가 일이 왜 이래라고 합리화하죠. 얘기할 수는 없어. 네.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고 우리 이제 투표율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지금 이제 재보선 선거가 무려 15곳이잖아요. 네. 이렇게 뭐 미니 총선이라고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과반 의석에 이것도 걸려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정부가 1년 한 반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또 뭐 저 뒤에 1년 내지 1년 반은 또 이제 레임덕이 또 네, 오고 그러면 중요한 시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 표현을 좀 정확히 좀 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15개 선거구의 그런 분포를 볼 때는 이제 호남하고 부산 쪽하고 이렇게 빼면 결국 충청 수도권에 지금 의석 가지고 이거 선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저는 20대의 입장에서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많이 거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 공대생이거든요. 그 공학을 공부할 때는 전혀 아무도 정치에 대해 얘기 안 하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맨날 뭐 A제곱, B제곱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전혀 저랑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선거도 안 하는 게 권리지 이렇게 또 합리화를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그 권리를 내가 지금까지 왜 놓치고 살았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되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대학원생 친구들 보면 그 정치가 논하지 않는 곳에서는 눈에 안 보이면 그 투표권도 안 보이나 봐요. 그런 것들이 이제 TV에서나 그래서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 정치를 좀 재미있고 20대가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치를 재미있게 하고자 이주일 씨가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그랬죠. 그죠? 그것도 다 심오한 뜻이 난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콩나물 밥 먹었냐? 이러면서. 근데 이게 재밌는 분이 국회 들어가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네? 국회는 정말 그리고 그냥 재미없는 분이 들어가면 또 재미있어지고. 코미디가 되죠. 그렇죠. 예? 블랙 코미디가 되죠. 요즘 개그 콘서트에서도 자꾸 시도를 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하나는 제가 이렇게 마무리 져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평가를 부탁드린 말씀인데 우리 왜 물건 살 때 이거 살까 고민 무지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똑같은 제품을 두고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하는데 보통 정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하나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좋아져. 맞아. 그렇죠. 그 물건이 괜찮아 보여.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왠지 쓸만해. 근데 그게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 물건의 단점이 또 다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 다음에 살 때는 이렇게 고르지 말아야겠다. 요거는 좀 고려해서 골라야겠다.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고 내팽개치는 것보다는 일단 골라놓고 그 다음에 좀 좋아해 보다가 그 다음에 또 좀 비판도 해보다가 맞아요. 그 좋은 말씀이네요. 정치 소비자의 입장.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정치 정말 아까 그 다 만회했어 벌써. 좋은 게 정말 저도 딱 와닿네요. 와닿는 게 선거를 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보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또 선거하고 또 이렇게 몰라라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잘하는지 내가 봤던 관점은 옳았는지 이걸 보고 그 다음 선거에 또 연습도 또 해보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요번 6.4 지방선거 때는 너무 많아서 제가 찍으면서도 누굴 찍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죠. 누굴 찍는지 잘 모르지만 이런 거 있어요. 그래도 내가 몇 번을 찍었는지는 기억하고 그 사람 이름 정도가 다음에 거론되면 다시는 알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도 에라 모르겠다 눈 감고 찍지 않겠다. 이름이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르게 돼 있다고.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을 갖는 게 올바른 정치 소비자의 입장. 그렇죠. 정치 소비자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저도. 정치 소비자. 네, 저희 SNS로도 돌았어요. 20대 너희들 선거하지 않은, 투표하지 않은 자는 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누구 욕하지도 말고 칭찬하지도 마라. 해도 돼. 해도 되는데 다음 선택을 위해서 하면 그래도 돼. 너무 또 투표 안 한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또 몰아붙이면 또 우리는 그럴 권리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이번에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하실 때 우리 김 PD님 말씀대로 좀 더 잘 보고 내가 선택한 것이 옳다는 확신을 느낄 수 있도록 공부하고 찍고 모니터링을 좀 하자. 모니터링.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을 좀 키우자. 그것만 해도 왠지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네, 좋은- 훈훈해졌어요, 갑자기. 맞아요. 좋은 얘기입니다. 알게 돼요.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다음 선거회 때 공부라도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찍은 사람이 그 사람이 또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저거 그만뒀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까지 우리가 마쳤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앞으로 진행할까 하고요. 끝으로 좀 진행하고 싶은 거는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각자 하나씩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요즘에 좀 관심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스포츠예요. 월드컵. 월드컵 결승전이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에 끝났을 거 아니에요? 네,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브라질이 졌어요. 그 점수 차로 질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브라질 내부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가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있었어요. 뭐 실망해서
대선 때도 막 분신 자살하고 그런 분들 있었잖아요. 그 후보 단일화하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가치잖아요. 이 사회의 가치. 브라질이 가졌던 그 축구의 가치. 대한민국이 가졌던 축구의 가치도 꽤 높거든요. 그런데 B급으로. 요즘에 좀 떨어졌어. 근데 이 스포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포츠가 가지는 그 열망들이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규합시킬 수 있다는 걸 저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현상이 좀 지속되길 바라는데 이번 축구는 좀 그렇지 않다. 거기에 브라질까지도 저런 모습을 보니까 와, 이 스포츠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브라질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거기에 저 워싱턴 포스트 기자인가가 누군가 뭐 브라질 다음날 봤는데 다 괜찮다라고 썼더니 바로 브라질 출신 기자가 네가 뭘 몰라서 그런다. 우리에게 축구는 무슨 의미인가를 널 모른다. 이렇게 해서 기사를 또 올리더라고요. 아, 그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우리 국민에게도 축구는 참 큰 의미가 있죠. 사실 축구처럼 많은 관중과 많은 국민들을 열광시키는 스포츠는 없어요. 그죠? 막 그 우렁찬 함성 속에서. 근데 우리 한국 팀들은 특히 국민의 그 열기와 응원을 먹고 사는 팀들이거든요. 그게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고 그 국민의 열기와 의지가 약하면은 우리 선수들은 이 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월호 때문에 사실 우리가 참 기가 많이 좀 쇠약해지고 또 이 남미까지 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새벽에 우리가 응원할 수 있는 그 열기도 결집이 안 되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또 좋은 기회가 있겠지만은 우리 선수들의 그 능력이나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서 주면은 다시 또 일어서서 4강 아니라 우승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은 저는 잠재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 대선이나 이런 데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국가 역대 축구 잘못해가지고 망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 축구라는 거는 축구를 잘못하면 국민이 그 정권을 발로 걷어차요. 예. 그래서 이 잘못하면은 이 공만 채이는 게 아니라 정부도 걷어차요. 이번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잘 우리도 축구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축구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다른 스포츠를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그 야구는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그죠? 야구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뭐 온 구장이 다 꽉꽉 차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프로축구, K리그. 그렇죠? 텅텅 비었어. 그렇죠. 그래서 이 왜 우리는 또 월드컵은 저렇게 열광하면서 K리그는 막 손님이 없어. 선수의 가족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 가봤는데 좀 지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구를 열심히 하다가 왜 결정적인 때 또 월드컵으로 가는지 그래서 골고루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스포츠를 사랑해 주셨으면. 그렇죠. 그게 또 우리 세상 읽기에 중요한 부분 같아요. 열광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뭐라고 하죠? 우리 대표, 전체의 대표로 놓고 따지면은 열성적인 지지를 보내죠. 그리고 승자승, 누군가 이긴 사람들만 응원하는. 근데 그 나머지에서 정말 저 고생해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밑바닥까지 지지하지는 않는 듯한 느낌도 좀 있어요. 이러면 또 비난되는데 안 되겠다. 말 그만해야겠다. 스포츠에 대해서. 스포츠요? 저는 두 분 이야기 들을 때는 거기에 싹 빠져서 또 머리가 하얘요. 원래 또 이제 뒤돌아서면 나 스포츠 많이 아는데 이렇게 싶은데 지금 또 얘기 들으니까 아까 그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긍정적인 면만 생각했는데 부정적인 면이 요즘에 너무 부각되고 있다. 혹시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스포츠마저도 변질되면 이 우리의 기쁨을 주는 그 큰 부분이 상실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네. 그렇죠. 세상에는 당근과 채찍처럼 단 게 있으면 또 쓴 게 있어야 되고, 근데 단 게 요즘 너무 없긴 없어요. 맞아. 그렇죠. 축구가 달았어야 됐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단 걸 만드나? 사탕 공장을 대량으로. 근데 세상을 보면 우리가 지금 세상을 읽고 있잖아요. 세상 읽고 있는데 쓴 것과 단 것과 짠 것과 그거는 골고루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골고루 있는데 단 거만 먹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세상을 보는 눈도
혹시 우리가 그렇게 편식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 왜 이 사회에 쓴 거 단 거 다 있는데 너무 단 거만 찾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세상을 좀 균형 있게 바라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은 결국은 또 여론이 아니겠느냐. 예, 여론이 중요합니다. 아까 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여론을 받아들이면은 참신한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전 동의합니다. 네. 제가 생각한 건 축구였고요. 혹시 요즘에 이슈 중에서 눈에 들어오신 이슈가 하나 있으세요? 저는 이제 요새 이슈가 경제. 경제. 예. 사실은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지만 너무 가려집니다. 정치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경제가 큰 문제예요. 이게 경제가 잘 되면은 사실 정치 문제도 좀 우리가 온화하게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일이 있고 내가 힘드니까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남의 탓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내가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이거 이력서 내고 사진 뽀샵하고 뭐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잘. 네. 그렇게 되면은 어렵죠. 네. 그러면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게 되고 성향이 이렇게 좀 이상해지고. 네.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언제 한번 우리가 한번 네, 예, 읽어봅시다, 우리가. 예. 책을 읽고 토론을 할까요? 책을 읽고 그렇죠. 뭐 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준비를 경제 해서 사안에 대해서. 예, 우리가 또 경제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입에 달면 몸에 안 좋다고 그러지만 경제가 그렇죠. 입에 단 건 몸에 다 좋잖아요. 좋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는 게 경제인데 사실 정치는 사실 입에 달면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정치는요. 정치는 어떻게 보면은 독점 시장이에요. 네.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이 별로 없어. 이 후보 내고 이 당에서 하는데 나는 저게 싫은데. 근데 경제는 대안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독과점 시장, 경제는 독과점을 처벌하잖아요. 네. 정치는 독과점을 처벌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오히려 더 세상을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한테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경제에 대해서도 전 기대가 돼요. 우리 김 기자님의 경제에 대한 관점은 뭐고, 우리 김 PD님의 또 경제에 대한 관점이 뭔지, 이거를 한번 논의하면 좋을까. 좋지 경제 않을까. 좋아합니다. 다음 주 예고. 경제. 네. 예. 대한민국 경제 이대로 좋은가? 네, 오늘 기사예요. 한국 오늘 기사. 경제 규모가 이제 세계 14위로 5년째 지속이 됐는데 네. 댓글에 어떤 사람들이 야 지속된 것도 대단하다. 어떤 사람들은 우린 맨날 제자리 걸음이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논하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경제는 반드시 여러 가지 정치는 아까 말씀드린 평가 지표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경제는 또 많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찬찬히 들다 보면 어떤지가 보이는 흔히 말하는 의사가 이렇게 청진기되고 진단할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그걸 또 잘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것도 재밌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요즘 어떤 이슈가 보입니까? 저는 이제 최근 친구들하고 모임을 가져봐도 느끼지만 중소기업을 다니는 친구가 있고 또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제 눈엔 자꾸 보이는데 오늘도 기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여름 휴가 일수와 또 지급비가 줄었다.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어떤 회사는 요즘은 뭐 노는 것도 경쟁력 이러면서 뭐 회사에서 스파도 제공하고 운동도 제공하고 이런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제 눈엔 자꾸 보여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뼈 빠지게 일하는데 보수를 못 받고 어떤 친구들은 꿀직업이라 해가지고 회사에서 그냥 돈 받은 걸로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뭐 취업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 눈에 자꾸 밟히는데 20대의 취업난에 대해서 두 분의 시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욕심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은 사회가 어려워진 건가요? 다음에 유구무원이다. 지금은 좀 연구를 하고 답을 해줘야 돼. 아니 그냥 새로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처음 오셨는데 우리 김 기자님이 지금 다양한 걸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는 기업의 양극화, 경제 문제, 젊은이의 취업 문제. 오늘은 녹음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프로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재밌는 그 주제를 가지고. 다만 저희는 구체적인 수치와 혹은
아주 정확한 분석 이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현상, 우리가 지금 정말로 꼼꼼히 따져서 요것들 다 이렇게 보니까 요 정도 되더라. 그게 이제 세상에 있는 기본이라고 보고요. 세상을 뭐 아주 저 첫 번째 있는 어린 말부터 저 끝까지 발행인까지 다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매번 보겠어요? 우리가 예? 인간인데. 우리가 코끼리, 우리는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예, 만지고 코 만지겠습니다. 그 대신에 정확히 전달하고. 네.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고 단 여러분들의 생각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반론이 있거나 혹은 생각이 좀 다르신 의견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 방송을 할 거거든요. 팟캐스트의 후기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도 하나 만들고요. 트위터도 하나 만들고 메일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께 공지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공지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의견들을 보내주시면 다음에는 그 의견들도 소개해 드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 스스로를 또 뒤집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여론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운 여름에 또 휴가비가 적더라도 즐겁게 지내시고 건강도 중요하고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반드시 여론 방송 모니터 앞에 앉으셔가지고 우리가 얘기했던 주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시청자들에게 기회를 한번 드릴까요, 우리가? 박수 쳐요? 세 박자 박수. 세 박자 그렇습니다. 박수? 자, 하나, 둘, 셋. 박자가 좀 다른데요? 우리는 또 원래 그게 특징이니까. 꽉 맞아야 되나? 방금은 저기 유세하시는 거 드셨어요. 잘 오셨어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말씀드린 대로 경제와 관련된 것들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현상의 이슈들 다시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박사의 세상 읽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아쉽죠. 저는 그래도 아직 두 분보다는 살 날수가 적다 보니까 좀 눈치를 봤어요. 이 정도면 제가 눈치 많이 본 건데 아직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 이렇게 두 분을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 있는 말씀도 너무 많이 하시지만 제가 앞으로 발톱을 드러낼 부분도 많은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쉽기도 합니다. 네, 아까 그 호랑이 발톱인지 고양이 발톱인지 모르겠다고 뒤에서 지금 다 들리는데 진짜 팔랑기네. 팔랑귀기도 하고 당나귀기도 해서 많이 들려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호랑이 발톱으로 가지 않을까. 센데. 그 양김 시대가 간 줄 알았는데 신양김 시대가 왔어요. 김 PD, 김 기자님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뭐 발톱도 나오고 뭐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다음 편에 조금 긴장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게 같은 프로를 진행하지만 이게 같은 팀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세우고 뭐 또 위험한 발언하는 거 이런 거는 지양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은 시청자 여러분의 그 좀 편에 서서 인기를 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도 선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가급적이면은 좀 공감하고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이 아마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박수를 많이 치고 많이 웃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편안하게 다가간다기보다는 저는 못 모르고 다가가는 거고요. 못 모르고 다가가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평가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건 내가 모르는 얘기가 없구나. 그래서 무슨 말을 저렇게 하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박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는 참 교훈을 받을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많이 배우고 싶고요. 특히 상황에 따라서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잘 해야 된다는 거. 네. 흔히 프로그램의 가치를 생각하면 뭔가 정보가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아니면 감성이 묻어나서 막 눈물을 폭세게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그거 외에 또 좋은 프로그램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TV 틀어놓고 딴 일 하다가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야,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논점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도 저는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잔잔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팍 터지는 웃음은 아니더라도 약간 그냥 아기자기한 웃음도 좀 있고 그 가운데서도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들이 또 슬퍼할 수 있는 감성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되바라지듯이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팟캐스트, 트위터 다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리트윗도 해주시고 소개도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